안녕하십니까. 예,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박상봉 박사님의 유럽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사님께서 특종이라고 하면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정보를 갖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아주 특이할 만한 충격적인 이 사건을 말씀하시던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독일의 전국지죠. 전국에만서 발행되는 전국으로 나가는 그런 디벨트라고 하는 오래된 전통의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일간지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한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여기 이게 김정은의 사진입니다. 김정은의 사진. 1996년도의 사진입니다. 아, 내용은 96년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때 김정일이가 이제 막 94년도에 김일성 사망 후에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해서 보니까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제도 어렵고 아사자도 생기고 막 민심도 흉흉하고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반란의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갖고 가짜 여권을 만든 거예요.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브라질 여권을 만들었죠. 이건 디벨트의 보도죠. 브라질 여권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여권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최일동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1940년. 와, 1940년 출생지는 사우파울로. 사우파울로.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고 김정은은 이름을 이게 이제 거기 시리기 이름인데 요셉 푸악이래요. 요셉 푸악. 요셉 푸악. 요셉 푸악. 여기 있습니다. 요셉 푸악. 조셉 푸악 이렇게 돼 있네요. 조셉 푸악. 역시 사우파울로 출생이고 생년월일은 1983년 2월 1일로 생년이 기재되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고 경제도 상태도 안 좋고 민심도 흉흉하고 근데 그때 마침 여기 나온 바에 따르면 1995년도에요. 이제 벨트의 보도에 따르면 1995년도에 어느 한 부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맞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 쳐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강제로 진압해서 그 부대를 완전히 몰살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육군단 사건. 그래? 그 육군단 사건.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래서 전 북한에 있었죠. 95년도에? 95년, 96년, 97년 다 북한에 있었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건이 아주 컸죠. 육군단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간첩 사건으로 몰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거 숙청이 됐죠. 숙청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특이할 만한 일이 있었냐면 육군단 정치부장, 육군단 정치위원에 먼 친척되는 사람이 그 육군단 이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육군단 정치위원회 집에 옛날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높은 권력이 있으니까 뭘 부탁하러 온 줄 알고 신청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육군단 그 정치위원이 숙청이 되니까 이 사람도 뭣도 모르고 이제 정치범 시험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있다고 그거는 북한에서 아주 자자하게 서운했죠. 특히 그 육군단 그 사건을 터뜨린 사람이 양강도에 우리가 살았던 양강도에 그 거기 간부로 있다가 거기를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연결돼가지고 뭐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디벨트가 그 사건은 육군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반 김정일 반란을 일으키는 부대를 제압하고 그때부터 이 보도에 따르면 방송에 김정일을 지지하는 부대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차력을 하고 뭐 그런 방송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강력한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군대들을 두고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계속 이제 TV에 내보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해외 망명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체코 주재 브라질 대사관에서 1996년도에
위조 여권을 만든 거죠. 위조 여권이 아니라 진짜 여권이죠. 진짜 여권이죠. 자기가 이제 거기에 최일동이라는 가명을 써서 진짜 여권을 만들었고, 이제 아들내는 이제 김정은을 데려다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 보도에 따르면 체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자기가 막고 있는데 체제가 전복될 위기에 빠지면 여차하면 도망갈 그런 준비를 해놓은 상태다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김정남이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갖고 뭐 저 일본을 가다 발각되고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보도를 짐작해 보더라도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돈을 많이 써서 가짜 여권을 만들겠죠. 진짜 여권을 이제 만들어서 위장으로 자기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 도피용으로 준비해 놨다는 소식이 디벨트가 보도한 거고, 그 디벨트가 이제 그 여권의 사본을 로이터 통신이 사본을 이제 공개한 거,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여권 사본을 이렇게 실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이 디벨트의 뉴스를 보고 그렇죠. 보도한 거군요. 로이터 통신이 아니라 디벨트가 로이터 통신을 보고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일이가 네. 김정은이가 1996년도 즈음의 사진일 겁니다. 이게 1996년. 곱슬머리였을까요? 이 머리가 곱슬머리 같이 보이는데. 그래갖고 뭐 위조를 했겠죠. 브라질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몇 살이죠? 13살, 14살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4살 사진으로 96년에 만들어서. 그러면 뭐 성형을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군요. 지금 사진이 비슷하잖아요. 김정은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때 한때 떠들었던 김일성의 모습을 내기 위해서 뭐 성형을 했다는 뭐 한 거는 그건 거짓말이었군요. 네. 그 후에 살찌고 이런 걸 한 예. 거죠. 근데 이때도 살이 많이 쪘는데요. 뭐 잘 먹었겠죠. 하여간 이런 참 황당한 일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참 그 김정일로서도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체제를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공포감을 가졌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더욱더 핵에 핵 개발에 몰두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아보면 97년의 대선을 통해서 김대중 정권이 탄생을 했고, 98년부터 진행된 햇볕 정책이 얼마나 이 한반도 역사에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곰곰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재인 정권이 제2의 김대중 정권을 따라하고 있는 이 대북 정책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국적 사태로 끌고 가고 있는지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이게 그때 망할 뻔했는데 그렇죠. 김정일이가 망명했으면 북한에 그때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갔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 선생님께서 왜 망명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얻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만들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실패하신 거죠. 그분의 탈북은 실패하셨습니다. 왜냐? 그분이 와서 일시는 뭐 구출해 주신 모르지만 그게 성공은 아니거든요. 이분은 여기 오셔서 북한을 그 왕조에서 해방해서, 공산 왕조에서 해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어야 그 탈북이 성공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 정말 운이 나쁘게도 김대중이라는 최악의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북한 주민들을 30년 이상 공산 학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이 죄만으로도 아마 그분께서는 지금 지역에서 지역불에서 아마 헤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박사님이 94년도에 이제 북한에 계셨으니까 네. 김일성 사후에 정말 경제가 어려웠나요? 그건 뭘로 말하겠습니까? 아사자들이 또 발생하고 그랬나요? 우리 옆집에서도 죽었고요. 앞집에서도 죽었고, 길바닥에 시체가 널브러졌어도 치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지역, 우리 양강도? 우리 양강도 해산 역전 요간이 5층 건물인데, 그 5층 건물의 한 개층을 이렇게 불황자 수용소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여기는 어떤 거 하는 데냐? 중국으로 대량 탈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량 탈북이 일어난 거를 중국에서
그 북한에서 통나무 한 대씩 주고 바꿔왔어요. 한 사람당? 네. 통나무 한 대가 0.8리방입니다. 아, 이거를 주고 이제 바꿔왔는데 나중에는 중국이 이 탈북자가 너무 많이 급증을 하니까 아 통나무 필요 없다. 그냥 막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매일 150명에서 200명 정도를 그 교두를 통해서 계속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훈방을 하니까 계속 탈북자가 계속 이 탈북자가 또 계속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또 갔다가 또 탈북하고 이렇게 계속 이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역전여관에 한계충을 내서 거기에다가 이제 빼곡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 우리 옆에 있었는데 그 역전여관 그때 관리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하루 평균 12명에서 15명 정도가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굶어서 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장례식은 고사하고 시체를 파묻지도 않고 그게 모아지면 한두 모아지면 싣고 가서 어디 저기 깊은 산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관을 만들 널판지가 없어서 그냥 헝겊지에다가 들들 말아서 갖다 버린 게 그때입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실제 굶어서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사람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11살짜리 아이인데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줘서 씹지를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건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무산역전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조그만 역전이죠. 무산역전. 네. 그런데 그 역전에만도 40~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청진역전, 함흥역전 이런 큰 역전들에 가게 되면 500명, 600명, 몇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김정일이 권력을 바꿔서도 그러한 경제적인 상태를 보고 겁도 많이 났겠네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해외 망명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었겠네요. 회생불능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막 열차 이런데 그리고 이 역전들에 가게 되면 기차를 타지 못해서 이 장사 물건을 갖고 그 역전에 이렇게 묶는 사람들이 너무 자리가 없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탈 정도로 배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창문으로는 그러니까 승강장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북한의 열차에 창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창문으로 올라뛰고 내리타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전기에 감전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정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에 타느냐 기차 그 바퀴 밑에 보게 되면 요렇게 그 무슨 휠이 있어요. 휠. 그 안에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겨울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회생불능 상태에서 김정일이가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김대중 정권이 햇볕 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김정일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았으면 북한은 지금쯤 이미 붕괴돼 있을 것이다. 붕괴돼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어쩌면 들어섰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 지성호 씨가 그 다리가 잘린 때도 그 즈음인가요? 그때죠.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석탄.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런 지성호 같은 애들은 더 말 알릴 수도 없고 의사들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의사들도 탄광 쪽에 가서 그 탄을 주워다가 그걸 리어카에다가 끌고 가 장마당에 가서 그걸 팔아서 살고 그래서 학교 선생들도 학교에 가서 1시간에서 2시간만 공부를 가르치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역전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 기차에서 나오는 물건을 받아다가 이렇게 장마당에 옮기다 주고 우리 올케가 학교 선생이었지 않습니까? 수학 선생이었는데 네. 그런 일을 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했어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뭐 의사, 교사 뭐 이런 분들도 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장사를 해야 됐다. 그랬죠. 그리고 도당 간부들, 그 당 간부들, 도당이라는 거는 상당히 급이 높은 거죠. 그렇죠. 도당 간부급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주 그 죽도 없어서 못 먹는 뭐 굶어 죽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한 그 식량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 당시에 믿을 게 없었어요. 96년 5월 30일에는 심지어
국가가 대사기를 치게 되는 거죠. 화폐 개혁을 할 것처럼 그 은행에 입금이 안 되면 뭐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뭐 공지를 써붙여가지고 그 민간에 지금 다 숨겨진 돈들이 다 은행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때 700만 원을 소유한 사람이 4명, 400만 원 정도를 가진 사람이 7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화폐 개혁을 안 했죠. 안 했죠. 못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섞이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나라에 돈이 있어야 돈도 만들 거 아니야. 돈종이를 사오려면 돈이 없는데 우리가 섞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허탈해가지고 그랬는데 나라가 물건을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몰려 들어왔던 돈이 일주일 내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주일 내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진짜 돈이 없었죠.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이번에 또 김영철 대남 청책, 대남 조카 통일 총책까지 끌어들여서 읍절이고 아부하고 별의별 추태를 다 부렸는데 제2의 96년, 97년이 되지 않나 정말 걱정이 심각합니다. 뭐 지금은 당시에 뭐 5억 달러 송금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뭐 재무부, 미국 재무부 금융당국이 모든 송금 관계를 다 철저히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비밀리에 돈을 붙이고 하는 것들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사님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 현금으로 주는 건 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김영철이가 육로로 왔다 육로로 갔죠. 그렇죠. 예, 그 차 트럭에 그 백에 얼마를 싣고 갔는지 아마 암달러 상들이 돈을 많이 팔지 않았을까. 예? 예. 그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경봉호가 왔다가 그냥 갔는데 돈을 너무 많이 실어서 사람을 싣고 갈 처지가 못 돼서 그냥 갔는지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만경봉호 사건 여기 기사 나온 게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독일에 이제 빌트지라고 하면 일간지죠. 근데 그거는 뭐 조금 이렇게 오락성 있는 빌트지인데 재밌는 게 이 빌트지가 가장 많이 발행하는 부수를 자랑하는 네. 빌트지예요. 거기서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만경봉호 92호가 왜 묵호항에 정박했느냐. 그러니까요. 왜 묵호항에 정박했느냐. 그리고 타이틀을 어떻게 뽑았냐면 기괴한 희상한 독재자의 감옥선 만경봉호 92 김정은의 감옥선이라고 뽑았어요. 제가. 그리고 묵호항에 정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보도 내용이 묵호항은 이제 배에서 묵호항을 바라보면 곡물 창고 4개가 있대요. 창고 4개. 그리고 허름한 주택들이 좀 보인대요. 낡은 주택들, 농가 주택들. 그리고 쓰레기 더미하고 철조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트지의 보도는 만경봉호가 묵호항에 정박한 이유는 만경봉호에서 묵는 그 관현악단인가 그 단원들이 남한의 번영된 자유세계의 모습을 가능한 차단하기 위해서 묵호항에 정박을 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앞에 300m까지 묵호항이 정박해 있는 그 300m 거리를 통행금지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경호원들이 나와 지키고 남한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니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여긴 통행금지구역이다 돌아가라고 해서 정말 여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신기해서 좀 보려고 해도 정말 허무하게 아무것도 볼 거 없으니까 돌아오고 그리고 다 만경봉에 다 커튼을 쳐갖고 내부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룻배가 이제 가서 좀 신기하니까 가서 좀 말도 붙이고 그러니까 뭐 만경봉에 소리쳐갖고 말이야 뭘 빨리 가라고 말이지 이런 기사들을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들은 철저히 감시를 받고 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이제 감시원이 동행하고 가고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김여정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과 악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김여정은 자기의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빌트지가 이제 2월 10일자로 이렇게 보도를 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만경보호를 감옥배다, 감옥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빌트지가 그 제목을 뽑은 것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저는 김영철이가 그냥 가진 않았을 것이고 김영철이도 돈을 싣고 갔을 것이고 만경보호도 돈을 싣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여정 또한 그냥 갔겠느냐. 그것들 눈에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돈이 목적이었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왔고 돈을 구해가지고 가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 정보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축소해 놓은 돈들이 대한민국의 여러 곳에 이렇게 조작이 돼 있대요. 그건 뭐 좀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죠. 조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안 돼 있으면 정부가 밝혀야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민간인들이라도 이게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특징은 암달러도 이렇게 암거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되니까. 이게 뭐라 그럽니까? 암거래상 이런 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김영철의 차백을 감시하고 이게 다 검열하고 보내야 되는데 CIA가 이런 걸 검열을 했는지 CIA가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나 이런 게 좀 걱정이에요.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쥐도이체 신문, 쥐도이체 자이트, 그러니까 이제 독일 남부 이쪽에서 이제 발행되는 신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지금 72세인데 이는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의 전범이고 테러리스트고 연평도 도발 2010년도에 같이 있었는데 그 도발의 주범이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도착했다. 근데 그는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린 인물인데 이 이자가 2013년도에 1954년 휴전협정은 무효다라고 선언한 장본이기도 하다. 이런 자가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초청해 놓고 이자에 초청한 것은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그렇게 이제 쥐도이체 신문이 쓰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핵화에 이렇게 골몰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또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비핵화의 대가로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미국 평화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건 뭐 그들이 꼼수고 그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경고해왔던 바고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면 이것도 비즈니스 인사이더 도이칠란트 신문에서 북한에 미국이 그러니까 글레이 이글이라고 하는 드론 전투기래요. 근데 그게 날개가 16m. 그리고 작전 반경이 400km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전역이 전역이네요. 그래서 이 글레이 이글은 공격용, 첩보용, 감시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무인기인가요? 그럼 그렇죠. 드론이니까. 글레이 이글 12기가 군산에 이미 배치되어서 작전 투입될 준비를 끝났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을 못 보여드린다마는 정말 이 드론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긴 날개를 가진 그러니까 그런 아니 반경이 400km라면서요. 아니 반경이 16km 16m 아니 이게 사격거리가 자기 그 작전 거리는 400km. 그 반경 북한을 다 보는. 네. 북한 다 보고 뜨기만 하면 이게 남한이 다 합해서 3천리니까 이게 그렇죠. 다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도록 했어요. 이걸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글레이 이글이라고 하는 무기는 좀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남한의 군산에 배치가 완료됐고 작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난번에 추가로 이제 이건 뭐 지난번에 우리나라 언론에도 나눈 것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이라면 27개 해운사 북한의 무역회사하고 28개 선박을 이제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이 미국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선박의 국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마샬군도, 홍콩, 탄자니아, 네. 파나마, 호모 이런 나라의 국적을 두고 국적선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 찾아내서 28개의 선박을 이제 제재 명단에 올렸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씨를 말린다는 입장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신문의 2월 23일자 보도고요.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제가 여기 없습니다만 트럼프가 만약에 대북 제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2단계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났습니다. 제2단계 조회. 근데 그 제2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이 놀랄 만큼 그리고 이 지구촌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다. 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내용의 의미를 읽어보면 만약에 대북 제재가 효과를 못 거두면 트럼프는 보다 강력한 그리고 군사적 공격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보도를 독일 언론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게 언제일지 적절한 타임에 될지 그게 지금 걱정이군요. 뭐 계속 저는 딴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전쟁이 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쟁 없이 그 사람을 항복시킬 수 있다면 누가 전쟁을 하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행보는 뭐냐면요. 북한과 중동의 커넥션을 다 끊고 있죠, 지금. 북한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13개국, 13개국의 북한 대사관이 있는데 그 북한 대사관이 북한의 무기를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그리고 북한의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해주고 또는 각종 동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해마다 2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내용.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거기까지 아프리카까지 철저히 북한과의 아프리카 나라 국가들 간의 거래까지 철저히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 북한이 결국은 남한의 손을 벌리고 마지막 대북 제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도 대북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절대로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쭉 나오는 유럽의 시각들입니다. 물론 만약에 현금으로 김영철에게 보따리를 쏴준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북한을 도울 수 없다. 그렇게 자금줄을 줄이면 1996년도에 김정일이 망명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김정은도 그 압박에서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또 한 번 망명의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치닫을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 제2단계, 그렇지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제2단계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즉,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북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의 북한 상황을 보십시오.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름을 구할 수가 없대요. 천장부지로 기름값이 뛰고 있고, 또 최근에 화학공장이라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만 정유공장에서 불났다는 얘기도 최근 들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불이 난 지역을 제가 위성지도로 들어가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정유공장이 있는 지역만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정유공장이 두 지역에 있어요. 아, 그래요? 나진선봉 지역의 남양 쪽에 승리화학연합기업소라고 있고, 이 평북도 피원에 봉화화학공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한 150만 ton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는 옥탄가가 좀 높은 거를 하고, 봉화는 이쪽은 일반 휘발유를 많이 제조하는 데인데, 그 두 곳이 이제 불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이 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아마 이걸 비밀리에 붙이는지,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무산 광산은 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공장 가동이 됐었는데, 광산이 요즘은 무산 광산이 이제 멈춰섰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이 없어서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박사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정은은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 돌덩어리가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뭐냐면요, 지금 시진핑이가 북한을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김정은의 망명을 받아준다면, 만약 경우에, 이건 가상입니다. 시진핑이가 김정은의 망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의 속국이 되어가는 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그렇게 읍소를 하면서 설날이 잘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시진핑이 망명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진핑이 김정은은 안 받을 겁니다. 결국은 시진핑은 김정은의 망명을 도와서 북한을 손에 쥘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돼야 봐야 되겠지만, 그런 김정은은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2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고사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996년도에 오늘 보도에도 봤듯이 김정은이 도망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너무나 민심이 흉흉하고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본인도 도망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본인이 알 거예요. 96년도 내가 그랬지. 지금 또다시 나라가 완전히 이제 해상 봉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경보가 왔을 때 기름이 없어 돌아갈 기름을 달라 할 정도로 기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사 직전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제2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라도 이제 북한은 우리가 손볼 수 있다라는 거에 국제사회가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거기서 왜 대한민국이 그런 국제사회 흐름에 보조를 맞추지 않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대놓고 돕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국제사회 그런 거 흐름에 동떨어지게 자꾸 이러한 확인되지 않는 돈을 준다, 비트코인을 송금한다, 왜 이런 구설수에 고르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루 1년, 2년 대한민국이 1년, 2년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세 영원히 살아가려면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잘 맞춰서 가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박사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경우에 김영철이 이번에 내려온 이유가 김정은의 망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김정은의 망명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김영철이는 어떻게든지 평화협정, 핵 동결 평화협정 미북 간에 그렇게 체결하고 연방제 통일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구상 속에서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성공하면 살아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성공 못하면 이제 본인은 그 이후에 망명 계획을 세우겠죠. 만약 경우에 박사님 만약에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이런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핵은 포기하겠다, 폐기하겠다. 그 대신 그 북미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어달라. 이렇게 됐어요. 미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 날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합의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제 한반도는 연방제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핵 폐기를 못 한다니까요. 김정은은 핵 폐기를 하는 순간은 김정은은 체제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떠나면 핵을 폐기해도 된다고. 그거 안 믿죠. 그건 뭐 대한민국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믿죠. 미국이 믿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북한과의 협상을 많이 해왔고 그들의 거짓말에 얼마나 속아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 포기를 확인한 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기를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 거기에 절대 미국은 동의 안 한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아시고 미국은 분명하게 핵 폐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화협정도 체결할 겁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선 핵 폐기는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얘기할 거고 핵 폐기를 하기 전에 김정은은 망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망명에 관한 96년도의 소식을 봐서라도 분명히 그들이 그것이 독재자들의 행태거든요. 호네카가 왜 망명했어요? 칠레로.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보기에 전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무엇을 위해 필요했느냐, 공산왕조를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제가 21년째 살고 있는데 쭉 바라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북한의 핵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산왕조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산왕조를 제거해야만 이 북한 주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풍요와 번영이 약속되어 있을 건데 공산왕조에 대한 어떤 제거가 없이 그냥 핵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산왕조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북한과 중국은 똑같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쩌면 종북에다가 어쩌면 친중, 정중 행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설사 제거가 돼서 이제 어떻게 제거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위협이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기필코 북한의 공산왕조 체제와 함께 중국 공산당도 강력하게 배격을 그렇죠. 해야만이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그 자유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제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서 2,400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근데 제 얘기는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체제를 만들어서 버티게 하는 게 핵과 미사일 뭐 이런 대량살상 무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김정은 독재 체제도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야지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면 우리가 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을 들고 우리가 저들이 절대로 핵을 폐기를 안 하고 있는 그 이유를 뭐겠습니까? 그 돈이 없는데 6차까지 핵실험을 해가면서 그렇게 정말 악랄하게 버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핵 폐기가 나를 살려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 거죠. 그 목줄을 딱 핵을 폐기하고 완전하게 핵을 폐기시키는 그 한다면 그 정권은 살아남지 못하죠. 우리가 굳이 공산 정권 운운할 필요 없이 핵과 미사일이 제거되면 북한은 더 이상 체제 존립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접수에 나서고 자유민주 체제의 통일을 완성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근데 북한의 핵과 함께 제거돼야 되는 게 그 대한민국의 주사파 정권이 아닌가, 정북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세력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정북 세력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이 없어지면 또 얼마나 다 죽는 거죠. 만약에 정북 세력이 있다면 김정은이가 몰락하면 다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은 김정은의 그 만행을 우리가 저지하고 국제사회의 공조와 함께 국제공조와 함께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쪽으로 힘을 쏟다 보면 김정은 체제도 몰락할 것이고 남한의 정북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도 몰락할 것이고 자유민주 세계로의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드리는 근데 박사님, 제가 요즘에 시위 현장에 가보게 되면요. 경찰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편이 아니에요. 정북 세력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만 잡아가지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과연 북한에 깃발을 꽂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많은 회의감이 들거든요. 이 경찰들이 문재인이 그 횃불 들고 다니는 건 아무 제재를 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얼굴 태우는 거, 종이 쪼가리 하나 태워도 소화기를 막 쏴댑니다. 사람 눈에다가 직접 쏴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김정일이가 무너진다고 해도 김정은의 핵이 폐기가 된다 그래도 우리가 공산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공산당은 정말 나쁜 거다. 반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네. 예.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당은 호열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반공 말하면 완전 또라이 취급을 했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적 분위기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얘기하게 되면 야 너는 너무 극단적인 뭐 구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산주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지금 일부 잔재가 중국에 남아있는 것 뿐이지 전 세계에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나라에 공산당이 어떻게 발을 붙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나라에는 지금 득세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야 뭐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고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독립적인 그러한 어떤 사법기관이 돼야 되는데 치안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그 헌법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러면서도 경찰이 만약 그렇게 권력에 그렇게 신여 노릇을 한다면 그는 참 한심한 얘기죠. 그거는 미래에도 아주 불행한 사태가 될 것이고 오히려 정말 권력과 무관하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치안을 지킨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경찰도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만 그렇게 했냐는 거죠. 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문재인이잖아요. 예. 그 국정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반공을 할 수 있느냐. 이 친공, 종공, 공산주의를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노예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득실득실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자유 애국 인사들을 막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자유 애국 진영도 지금 하나도 단합하지 못하고
그냥 네 코가 크니 내 코가 크니 이러고 계속 싸움질하고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총돌격해서 총집중해서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공산 세력하고 싸워야 되고 종북 세력하고 싸워야 되고 예. 김정은의 이 공산 파쇼 왕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무슨 제 야당 대표가 어떻고 뭐 제 또 쟤네 야당 대표가 어떻고 이거 지금 논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이고 지금 당장 어느 순간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사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자꾸만 싸우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 분열의 그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대수록이만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총 단합하고 총 걸기 위해서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김정은과 싸워야 되고 중국의 공산당과 싸워야 되고 대한민국의 주사파 종북 공산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뭐 대한애국당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위 우파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이런 세력도 있는데 부탁하기는 제발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비판의 화살을 가하고 심지어 막말을 해대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고 잘잘못을 가려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우파 정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은 후에 그렇게 좀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우파 지도자들이 서로 나 잘났듯이 나는 듯이 그렇게 상대편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겠습니까? 그 결과는 또 한 번 우파 정권의 실패를 낳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자제해 주시고 나에게도 흠이 있고 저쪽에도 공이 있고 과가 있고 그런 사실을 좀 인정해 주는 그런 정말 우파다운 그러한 책임감을 좀 보여주시기를 이 방송을 들여서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잘난 사람 하늘 아래 잘난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고 잘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공산 악마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공산주의가 우리 민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동지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가 같이 싸워 나가야 될 우리의 우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